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슈퍼블로그 김재윤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잠시만요. 네. STO는 블록체인의 구원 투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 2020년부터 시작된 디파이 썸머를 시작으로 대상승장에 왔다가 이제 작년 테라 사태를 기점으로 하락세에 돌입을 하고 수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도 되게 많았고 아직까지도 되게 논란이 많은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되게 뜬금없이 저에게 되게 뜬금이 없었어요. 정부가 굉장히 어떤 블록체인 친화적인 정책을 들고 나와서 이게 뭐지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STO 가이드라인과 STO가 블록체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블록체인에 어떤 기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되게 식상하지만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의 그 백서의 이름이 비트코인 peer-to-peer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에요. 즉 전자금융 시스템을 위한 개인 간 거래를 위한 이제 플랫폼인 거죠.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계기를 살펴보자면 가장 큰 원인이 뭐였나라고 생각했을 때 데이터의 특징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은 복제가 쉽고요, 조작이 쉽다는 거예요. 이 특징 덕분에 우리는 인터넷을 만들어냈고 인터넷상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됐고 정보 교환과 공유가 되게 자유로워졌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두 가지 특징은 자산이 가지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특징과 동일해요. 자산은 복제돼서도 안 되고 조작돼서도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자산을 다루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데이터화시키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 그래도 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되게 편리한 도구니까.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자산을 데이터화시키려면 데이터를 복제하지도 않고 조작하지도 않는 어떤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주로 금융기관이었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신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고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금융기관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자산 거래를 할 때 그 자산이 제 겁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원인증 기관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원인증을 하고 내 자산이라는 걸 증명을 한 다음에 그 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기관이 벌써 2개 들어왔고 절차도 벌써 2개 생겼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거를 묶어주는 피지사라던가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절차가 매우 복잡해졌고 비용도 비싸졌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전자결제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는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편리하게 만들어주긴 했지만 되게 불편하고 비싸게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전자금융 시스템을 금융기관이 없어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데이터의 복제 조작을 막아주는 이제 분산 시스템이고요. 다른 하나가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이제 그 어카운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신원인증도 필요 없고 기간도 필요 없는 완전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결제 플랫폼, 디지털 송금 플랫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혹은 블록체인 이용하게 되면은 저런 기간 없이도 우리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다 말씀드렸는데 블록체인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저런 게 다 방지가 되므로 기간 없이도 누구나 어떤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블록체인이 이제 자산을 다루는 플랫폼이잖아요, 혹은 인프라. 이런 블록체인으로 어떤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기존 자산 시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기존 자산 시장을 보면요, 기존 우리가 이제 많은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산화되지 못한 자산이 많이 있지만, 현재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산들의 종류를 살펴보면 사실 몇 개 안 돼요. 주식이나 펀드나 채권,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건물, 미술품, 그다음에 암호 자산도 있고요. 원자재, 골동품, 혹은 와인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뭔가 이제 수익을 발할 수 있는 게 이 중에서 또 몇 개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접근이 가능한 자산들이 주로 이제 주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나 채권 같은 경우도 거래는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부동산 그리고 아트웍 이런 것들도 이제 큰 돈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한 자산들이고 원자재 같은 것에도 이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사실 큰 수익을 바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골동품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산들을 거래를 하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 뭔가?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은 디지털화된 자산들이에요. 그래서 장부 거래가 가능한 자산들이죠. 그 장부 거래가 가능한 자산들이 주식, 펀드, 채권, 원자재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부 거래가 안 되는 중개인을 통해야만 거래가 가능한 자산들이 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이나 뭐 골동품 뭐 이런 게 되겠죠. 물론 부동산은 리츠 같은 걸 통해서 조금은 이제 그런 걸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중개인을 통화하게 되면은 기존의 전자결제 시스템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죠. 더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찾아다녀야 되고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서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어떤 자산을 데이터화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 모든 자산들을 토큰화, 우리는 이제 그 자산화를 데이터화를 토큰화라고 부를게요. 토큰화를 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플랫폼이고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토큰과 그리고 그것이 담보하는 그리고 그것과 교환이 가능한 어떤 자산이 있을 건데 그 둘 사이를 서로 교환해줄 주체가 필요해요. 그 주체만 존재한다면 모든 자산들을 토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가치들을 다 토큰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또 중요한 게 거래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탈정화와 거래소를 만들고요. 그 탈정화와 거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산이든 토큰화만 시키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가능해요. 즉 어떤 자산이든 토큰화 시키면 2차 시장이 만들어지고 2차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유통시장이 만들어져서 바로 투자자들에게 이제 투자의 기회가 열린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투자자가 들어오면 뭐가 좋냐? 투자자가 들어오면 이제 그 투자라는 행위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잖아요. 즉 원래 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을 이제 파는 사람이 입장에서 되게 유동성이 높아지겠죠. 매칭이 돼야지만 상대 이제 구매자가 나타나야지만 거래가 가능했던 게 이제부터는 그냥 투자자들에게 사고 팔고 그리고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되게 쉽게 사고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그들에게 황금성을 높여줄 거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누구나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래 시장에서 되게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요즘은 메타버스 얘기도 많은데 토큰화가 쉽고 그리고 토큰 거래가 쉽다라고 하면 메타버스에서 이 존재하는 자산 혹은 재화들 또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재화들을 데이터화시키고 토큰화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이플스토리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메이플스토리 안에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어요. 그 아이템의 가치는 메이플스토리 유저들밖에 모릅니다. 메이플스토리 아이템은 아이템 매니아라는 같은 이제 중개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그 자산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 메이플스토리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끼리만 보통 거래를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템의 가치를 감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감정된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걸 우리가 봐요. 그러면 메이플스토리 유저가 아닌 사람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메이플스토리의 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생기고 금융 효율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품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숙박권이나 식권이나 뭐 어디 이용권이나 기술권 뭐 이런 모든 종류의 그 상품들 혹은 상품권들도 이제 토큰화를 시켜서 거래가 가능한데 현재는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캐시테이블도 그렇고 바비톡도 그렇고 다 이제 뭐 숙박권, 식당 예약권, 피부과 시술권 이런 것들을 플랫폼 내에서만 거래를 해요. 그래서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취소를 하거나 둘 중 하나죠. 2차 거래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숙박권, 식권 이런 것들을 토큰화만 시키면 블록체인 상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딴 거 할 필요 없이 토큰화만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의 숙박권을 토큰화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에어비앤비는 원래 잠을 잔 사람들만 썼었죠. 숙박을 한 사람들만 썼었는데 이제부터는 숙박 안 할 건데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호스트 입장에서는 비어 있는 객실, 이제 예약이 안 된 객실에 대해서 좀 싸게 팔아서 이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해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들이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가 리스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수요를 창출할 거예요. 그러면은 에어비앤비에 사용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금융 효율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제 상품 시장에서 금융이 들어와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사람들에게 효용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투기 세력이 이제 만들어져서 자산 가치를 폭등시키고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도 있지만 유동성이 충분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건 유동성이고, 유동성이 커지기만 한다면 그런 이제 부작용들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STO 얘기로 이제 드디어 넘어와서 웹3로 구현될 새로운 증권은 그러면 어떤 형태일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거 이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다른 연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중요한 것들만 가져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중요한 거라는 게 제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만 가져왔는데, 먼저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여러 노드가 참여해서 기록을 검증함으로 사후적 조작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의 장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반드시 증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토큰 증권이 발행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드린 거 있죠. 블록체인은 데이터 복제 조작을 막는 기술이고, 그걸 통해서 누구나 이제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유통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정부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온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조각 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 유통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둘 역시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블록체인의 장점 같은 것들을 다 담은 문구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많은 이제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들이 정의하는 건 토큰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발행되는 건 증권이고, 증권의 형태가 달라진 것뿐이지 증권인 건 변함이 없다. 따라서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으로서, 유통하는 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그 이번에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이제 공시를 낸 이제 공시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 증권이기 때문에 토큰 거래를 하더라도 저는 공시를 다 해야 되는 거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는 쉬워지고 발행은 쉬워지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 모든 의무들,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앨 수는 없다. 그건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제 오버 네트워크 혹은 오버 프로토콜을 통해서 구현될 웹3는 어떤 형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오버는요, 이제 저희가 오버 네트워크 또는 오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오버 이제 네트워크는 메인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아마 부르는 용어가 될 것 같고, 근데 오버 네트워크는 오버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프로토콜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오버 프로토콜은 어떤 기술이냐면 노드 경량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이름은 이타노스예요. 왜 이타노스냐면, 타노스가 핑거 스냅으로 이제 마블 유니버스의 생명체의 절반을 날려버리잖아요. 왜 날리냐면은 우주에 자원이 부족해서 생명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부족해져서 생명체의 절반을 날리는데, 그것처럼 저희도 이더리움을 보니까 이더리움의 계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용량이 너무 큽니다. 현재 전체 데이터 크기가 10TB 넘었고요. 그리고 이거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1TB 이상의 SSD가 필요해요. 근데 유저가 1TB SSD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노드를 돌리는 다 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노드를 아무나 못 돌려요. 그런 상황이라서 노드를 아무나 못 돌리니까 기간에 의존해야 되고, 기간에 의존해야 되니까 결국 그 이제 데이터가 유저한테 없고 의존하는 형태가 돼버리고,
그냥 블록체인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이토스, 원래 하고자 했던 탈중앙성, 뭐 내가 내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검증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타노스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오버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건 이건데, 오버 프로토콜이 분산 원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분산 원장의 조건 중에서 노드가 51% 이상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발행하려고 하는 증권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쉬운 이제 메인넷, 쉬운 노드를 제공하는 메인넷이고, 당연히 일반인 돌릴 수 있으니까 기관들도 돌리기 쉽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노드를 유지해야 될 텐데, 운영해야 될 텐데, 그 노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버를 쓰게 되면 굉장히 비용도 저렴하고 노드를 돌리는 것도 이제 쉽고, 그런 점이 아마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노드를 돌려서 이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면 오버가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가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메인 네트워크에 포함돼서 이제 스캐너나 지갑 같은 여러 프로덕트들도 만들고 있어요. 이 프로덕트들은 이제 오버라고 하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왜냐면 계정은 날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불편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좀 보충해주기 위해서, 보완해주기 위해서 프로덕트들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프로덕트들이 오버 생태계 안에서는 굉장히 통일된 유저 환경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버를 쓰게 되면 이런 것들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유저들이 느끼기에 여러 뭐 메인에서 어디 거 쓰고 지갑 어디 거 쓰고 이렇게 여러 개를 다 쓰는 것보다는 통합된 경험을 경험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STO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오버를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업 방향 자체가 뭐 이제 저희는 메인넷이기 때문에 STO를 막 틀거나 이러진 않지만은 그런 STO에서도 역시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사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메인넷에 대한 혹은 이제 프라이빗 넷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했지만, 좋은 메인넷이 사실 좋은 프라이빗 넷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잘 고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